자, 이제 자금 조달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에서 리츠는 중요하죠. 이게 이제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거의 해마다 출제돼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고요. 덜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일단 119쪽에 개념은 이렇게 봐두시더라도요. 개념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배당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금융이라는 얘기예요? 지분금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의 간접 투자, 이 간접 투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뮤추얼 펀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뮤추얼 펀드가 뭔가 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금융권에 가서 펀드 가입한다 그러죠. 그게 보통 이제 뮤추얼 펀드인데, 그거는 우리가 펀드에 자금을 넣으면 그 펀드에 투입된 자금이 어디에 투자가 돼요? 주식에 투자되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식이나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 주식을 사면 우리가 리츠 주식을 사는 거예요. 리츠 주식을 사는 거는 그 주식에는 직접 투자일진 몰라도 우리가 산 그 주식 매입 대금이 결국 어디에 투자가 돼요? 부동산에 투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의 간접 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리츠 주식은 직접 사는 것일지라도 그 돈이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닌 거죠. 부동산의 간접 투자죠. 그래서 부동산에서의 뮤추얼 펀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종류에서는 그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중요도가 낮은데 그나마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맨 밑에 실체형, 명목형 하는 거 있죠.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이 존재하는 리츠고요. 다음에 명목형은 상근 임직원이 없으며 서류상의 리츠를 말해요. 그리고 명목형은 이제 지점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유용성에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앞에 그 동그라미 1, 2번 그 중에 2번, 우리나라가 이걸 도입한 것은 바로 구조조정수단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액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럴 수가 있죠. 수백억 원짜리 부동산을 소액 투자자가 살 수는 없죠. 근데 내가 돈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서 주식을 사면은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 거예요? 뭐 몇백억짜리 이제 건물에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간접 투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로 봐두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내용.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근데 이거는 가능한 한 뒤로 미루는 것이 사실 좋기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개정이 자꾸 되니까 해마다 개정이 되어 왔거든요. 해마다 개정이 되어 왔는데 올해는 개정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작년만 해도요. 작년에도 시험 치기 직전까지 일주일 전에,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확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시험 치기 일주일 전이라면 이미 출제는 끝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재작년까지는 시험 시행 공고 1 기준 유효한 법령에 따라 준비를 하면 됐어요. 근데 그 시험 시행 공고일이 언젠가면 7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7월 중순쯤에 이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준비하면 되니까 뭐 수험생은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뤄놨다가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10월 중순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제 개론은 그나마 덜해요. 다른 과목이 더 문제인 거죠. 세법, 공법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개정이 되어버리면은 그때 이제 시험 치기 직전 그 출제위원들이 출제하기 직전 상황이면은 신경 쓰여요. 그런 것들이.
그거 이제 신경 쓰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이제 이것도 시험 치기 전쯤에 다시 한번 확인은 해드리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자주 출제됐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조직 형태 있죠. 조직 형태가 실체형이냐 명목형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 자체를 물었어요. 이 자체를. 조직 형태. 앞쪽에서 설명하는 게 많이 출제된 거고요. 뒤로 갈수록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실체형이 있고 뭐가 있어요? 명목형이 있죠. 조금 전에 봤죠.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이 있고 지점 설치가 가능하지만 명목형은 상근 임직원이 없어요. 서류 상여 회사고 지점 설치도 안 돼요. 자, 요 일단 실체형 명목형. 실체형이 뭐가 있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명목형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규정이 있죠. 이걸 또 이제 물어요. 최저자본. 요거는 설립자,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고 여기는 3억 원 이상인데 최저자본금 이쪽은 70억 이상이고 여기는 50억 이상이죠. 자, 요거를 이제 묻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립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의 방식으로 설립한다 그랬죠. 발기 설립의 방식이고요. 옛날에는 인가 설립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게 인가 설립인데 이제는 이제 인가를 받지 않고 이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들이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은 자동으로 설립이 되는 게 발기 설립이에요. 물론 이제 설립한 후에 이제 신고는 해야 되죠. 신고는 해야 되지만 옛날에 인가 못 받으면은 설립이 안 됐거든요. 그거보다는 규제를 많이 완화시킨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자본금 규모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소유 한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요 이제 그 주제별로 이제 그 표가 주제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 순서대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소유 한도 하면은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요. 그 특별 관계자를 포함해서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이렇게 나누어서요. 50, 50 제한 없으면 작년 시험치기 일주일 전까지 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1인당 주식 소유에 제한이 있은 적이 없어요. 있은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법조문을 만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서 다 꼼꼼하게 살펴보거든요. 근데 작년 4월 22일 날 이 법령을 이제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는데 시행은 9월 1일자 시행이에요. 9월 1일 시행인데 4월 22일 날 이제 공포를 했는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도 이 50% 제한을 두게 한 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2001년부터 17년간 17년 동안 계속 제한이 없었는데 그럼 기존에 만들어진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만들어진 회사 이거 구조조정 지금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만들어진 20몇 개인가 있어요. 그 기존에 만들어진 회사는 어떡할 건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4월 22일 날 공포를 했는데 9월 1일 전까지는 아직 시행은 안 하니까 그 회사들이 위법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구조조정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9월 1일 이전에는 개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멀쩡한 회사를 위법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국회가 무슨 국회예요 그게. 노는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9월 1일 이전에 그 자꾸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하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자꾸 수정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기어이 10월 22일인가
시험치기 일주일 전인가 5일 전에 겨우 이제 바꾼 거예요. 자꾸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얘는 제한이 없어요. 원래부터. 아무튼 멀쩡한 회사를 불법 회사로 만든 거예요. 국회가. 아무튼 주식 소유 한도는 이제 50 제한 없으며 이거 이제 1인당 주식 소유 보유 한도가 너무 많으면 이제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 50%도 좌지우지할 수 있죠. 이제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30%였어요. 30, 40, 50인데 이제 30, 40 제한 없으면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규제를 완화한 걸까요? 강화한 걸까요? 규제를 완화한 거예요. 완화. 한 사람이 50% 있어도 별 문제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완화시킨 겁니다. 그만큼 설립하기 쉽게 해준 거예요. 쉽게. 자, 그거예요. 주식 소유 한도가. 그 다음에 이제 공모라는 규제가 있죠. 주제. 공모는 이게 공개 모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회사 이렇게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구조를 알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공모라는 거는 일간지의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공모주 청약해서 들어보셨나요? 신청해 보신 적 있나요? 들어만 보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여기는 오로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만 왔나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 공부한다고? 그 공모주 청약할 때 그 공모가 그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 모으는 거를 공모라 그래요. 공모.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모라는 걸 거치는 것이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 모으는 게.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모으는 거는 더 쉽죠. 돈 있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지난주에 그 합격생 만났는데, 이 다른 사람들하고 막 같이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는, 이 재산이 많아서, 이 친구는 그냥 공부하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원룸을 팔았는데 몇 채를 갖고 있대요. 근데 8, 90억이래요. 하나당. 하나당. 그런 사람한테는 이건 돈도 아니죠. 그러니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냥 설립할 수 있어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제한도 없어요. 1인당 주식 소유 제한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공모 과정 거칠 필요도 없어요. 요거의 원칙은 2년 이내요. 2년 이내 30% 이상이에요. 2년 이내 30% 이상. 자, 이게 뭔 상황이냐면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예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 30% 이상 공모를 해야 돼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요. 그 예외가 대표적인 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식 소유 한도에도 제한이 없어요. 얘는 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모가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한가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은 어떤 회사가 좀 어렵대요. 어려워서 이거 급하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사람이 회사를 차리는 거죠. 회사를 차려서 그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또 있어. 돈 있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하면은 대부분 그 소득세율이 어때요? 종합소득세 그 한계세율이 다 걸려요. 돈 있는 사람은 제일 그 키포인트가 절세거든요. 근데 요거는 별도 과세예요. 별도 과세. 솔깃해요. 여기는 다들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도 과세 굉장히 솔깃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과세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한계세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40몇 프로죠. 한계 42% 해야 되는데 요거는 15%인가? 15%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 제 세법은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세금 혜택을 줘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절세를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사실 절세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어요. 대신 구조조정을 지원해 줄 수가 있죠.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서 그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뭐 국가로 봐서는 뭐 나쁜 건 아니죠. 회사가 부도 나지 않게 하면은 직원들 일자리 잃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제한도 없고 1인당 주식 소유에 뭐도 가능하고 사모도 가능하고. 물론 여기에 이제 다른 것도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이제 다른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의 경우 뭐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공기업들 있죠. 이런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돈을 운영하는데요? 국민 돈이죠. 나라 돈이 아니고 국민 돈, 국민돈. 국민 돈이에요. 국민 돈을 운영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법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하면 법적으로는 하나잖아요. 국민연금공단 이 법인격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그 돈은 누구 돈이니까? 국민 돈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30% 이상을 인수를 하면 이 말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 30% 이상을 인수를 하면은 누구 돈이 30% 이상 들어온 거예요? 국민 돈이 일반인들로부터 들어온 거나 똑같죠? 그럴 때는 굳이 공모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취지가 그거기 때문에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일반인들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있잖아요. 그 예외에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뭘 안 해도 돼요.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죠. 또 그 다음에 B는 취지가 뭔가 하면은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택 임대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하지 않아도 돼요.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그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의 한 절반 가까이가 세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뭐 중과세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임대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러면은 저소득층한테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설하는 그 전체의 70% 이상을 주택 임대 사업으로 이제 주택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제공할 경우에는 굳이 또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그만큼 불편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요 예외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공모를 안 해도 되고 사모가 가능하고 여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 있죠, 밑에. 현물 출자는 자, 이거는 이제 주식을 살 때 우리가 뭘 주고 사야 돼요?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돈으로 사야 되는데 요거는 주식을 살 때 현물 내놓고 주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원룸주택이 안 팔려. 원룸주택이 안 팔리니까 그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야, 내 원룸주택 내놓을 테니까 이거 나 주식으로 좀 주시오. 그러면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원룸주택을 평가를 해요, 다. 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에서 하는 게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예요. 그건 이제 참고로 알면 되는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문을 요청해서 평가 또는 자문을 해요. 그래서 그 주식 부동산 평가액이 예를 들어 50억이다. 그럼 그 50억을 뭐로 받는 거예요? 주식으로 받는, 주식으로. 그럼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는 누구 거가 돼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것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임대료 수입하고 발생하는 거 전부 다 그 부동산 투자 회사가 다 관리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명목형이면은 자산관리회사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나한테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 부동산에서만 발생한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내가 배당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난 속편해. 사실 내가 운영을 안 해도 되니까. 또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50억어치 주식 받았죠. 근데 원래 건물은 잘 안 팔렸잖아요. 근데 50억어치 주식 받는데 요거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팔 수 있잖아요. 주식은. 그죠? 50억짜리 건물은 팔기 힘들어도 몇천만 원씩 주식은 팔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유동성을 어떻게 해요? 높여준다 그래요. 이렇게 이 부동산 투자의 리츠라든가 MBS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현물 출자예요. 현물 출자. 이 물건으로 내놓고 주식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자, 요거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저 자본금을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뭐라고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해야 돼요. 최저 자본금도 준비 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 현물이 뭐냐? 현물이 부동산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돼요. 권리.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권리.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도 되고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되고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른 뭐 대토보상권도 있고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잔금 치를 때 발생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잔금은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현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사용권 있잖아요. 임차권, 이차상관, 이거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이제 내놓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부동산만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두 가능하다. 권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처분 제한 있죠. 자, 처분 제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은 1년.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1년. 그래서 영에 있는 내용으로는 현재 1년 이내에는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법에는 5년의 범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누구한테 적용한대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릴까요? 처분 제한은 누구한테만 적용돼요? 5년의 범위 내 대령이 정하는 기간. 대령이 정하는 기간 현재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처분 제한은 구조조정 리츠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돼요. 그거는 이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다음에 이제 자산 구성 요건 보시고요. 자, 이 자산 구성 요건은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고요.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해요.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요 세 가지가 나올 때는 80% 이상이에요.
부동산만 따지면 요거는 70% 이상. 요거는 이제 자산 구성. 자, 이 소리 뭔 소리예요? 아무리 못해도 70%는 최소한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현금이나 관련 증권으로 채워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좀 이게 조금 더 중요도 낮아지는데, 배당에서는 그 키포인트가 90% 이상 요것만 체크하시고요. 90% 이상 배당이에요. 근데 그 니은에는 올해 말까지죠. 18년 12월 31일까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예산은 100분의 50이에요. 그만큼 이제 올해 완화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 있죠.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을 때는 10배요. 그러니까 2배, 10배 이렇게 하면 되죠. 2배, 10배. 2배, 10배. 다음에 조세 감면은 됐고요. 이제 특히 니은 위주로 보시면 돼요. 니은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또 감면해줘요. 명목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좋은 거죠. 다음에 합병의 경우에는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하고요. 같은 종류의 부동산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하고 할 수 있고요. 위탁은 위탁하고 구조조정은 구조조정하고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흡수합병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A하고 B가 합병하면은 A가 B 속에 들어가거나 B가 A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새로운 C로 합병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가 있죠. 맨 밑에. 자산관리회사가 왜 필요할까요? 그 자산관리회사는 얘네들 때문에 필요해요. 얘네들은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위탁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해야 돼요. 그 자산관리회사가 어떤 관리회사냐?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이라 해야 되고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로 보세요. 참, 이 규정들이 30%, 50%, 70%, 80%, 90% 이런 이제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5년, 5명. 그죠? 자, 그런 숫자와 관련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해요. 3억, 5억, 70억. 이렇게. 아시겠죠? 대체로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자, 그럼 여기 처음서부터. 자, 실체형 명목형이 있어요. 실체형은 설립자본금이 얼마? 5억. 최저자본금은 70억. 명목형은 설립자본금은 여기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그거 보면은 머릿속에 덜 들어가. 저를 보고서 해야 돼. 머릿속에서. 거기에 이제 5억, 70억, 3억, 50억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그걸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 있어요. 최저자본금이 지금 50억, 70억이잖아요. 그게 준비 기간이 6개월이에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50억 또는 70억을 만들어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옛날에는 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 500억을 만들었어야 돼요. 인가할 때, 신청할 때. 돈을 만들어 놓고 인가 못 받으면 돈 이제 그냥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그냥 묶고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제는 먼저 영업인가 또는 등록해 놓고 그때부터 돈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의 숫자는 뭐예요? 50%예요. 50%.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의 숫자는 50%. 구조조정은 한도의 제한이 없어요. 다음에 공모죠. 공모. 공모의 경우에는 2년 이내 몇 프로 이상 30% 이상 공모를 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호가 가능해요. 그때는 30%예요. 공모는 30%. 공모는 30%.
1인당 주식 보유 한도는 50% 제한 없음. 공모하지 않아도 됨. 이게 구조조정은 이런 예외가 많아요. 있나요? 그다음에 현물 출자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권리도 된다 그랬죠. 언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되고 최저 자본금도 갖춰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70% 80%와 관련된 숫자가 있어요. 70% 80%. 70%는 이 자산 구성에서 70% 이상은 부동산이라 해야 돼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예외예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는 80% 규정이 없어요.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늘 이렇게 거의 많은 경우가 이제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90% 규정과 관련해서 뭐가 있죠? 배당이에요. 배당. 90% 이상은 배당이에요. 근데 올해 말까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50% 이상 배당해야 돼요. 그리고 법인세 감면 효과가 이 명목형은 그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어요. 혜택이 있어요. 그다음에 2배, 10배가 있죠. 차입 및 사채 발행이에요. 차입 및 사채 발행이 자기 자본의 2배까지 허용되는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을 때에는 10배까지 확대가 돼요. 엄청나죠? 됐나요? 자, 이렇게 숫자를 위주로 기억하세요. 3, 5, 7, 8, 9, 20. 3, 5, 7, 8, 9, 20이에요. 맞죠? 3, 5, 7, 8, 9, 20이에요. 이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도 5명 이상이에요. 5명 이상. 최저 자본금 70억 이상이고요. 3, 5, 7, 8, 9, 20. 숫자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려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대출은 대출인데 특징이 뭐예요? 무담보 대출이죠. 담보 없이 대출해 준대. 아무것도 담보가 없느냐? 물적 담보가 없는 거죠. 물적 담보가 없고 뭐도 없어요. 신용도 묻지 않죠. 뭘 보고 대출해 줘요? 사업의 수익성. 근데 요거는 가능해요. 프로젝트 자산이에요. 프로젝트 자산은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자체 자산은 담보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를 담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121쪽에 맨 밑에 보시면은 좀 어려운 표현이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이 사업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사업성 검토를 하고 또 에스크로우 계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입출금을 통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그거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드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이죠.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에서 대체로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냐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냐 이렇게 보면 되죠. 1번의 비소구금융은 요거는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금융기관이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청구를 할 수 없다,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의 부외금융, 이건 뭐예요? 장부외 자금융통 이런 의미예요. 장부외 자금융통.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다 장부에 기록이 되죠. 근데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회계 장부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사업주 회계 장부에 기록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그 다음에 복잡성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의 단점이에요.
규모가 큰 경우에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복잡하고요. 지연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금융 비용은 누구 입장에서는 장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배분. 이것도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참여하는 여러 주체한테 위험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 이것도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죠. 그 세 번째 줄에 결제수탁 계정이라는 거 있죠.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요게 바로 입출금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회사의 설립 나오죠. 요거는 사업주나 금융기관 모두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이게 프로젝트 회사거든요. 이 금융기관이 여기에 대출을 해주죠. 금융기관이 여기에 대출을 해주는데 사업주도 일부 출자는 하죠. 일부 출자하고 참여를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 얘가 부도가 나요. 얘가 부도가 나더라도 얘는 얘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비소거라고 하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거가 많긴 해도 얘의 도산이 얘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얘가 도산됐을 때 프로젝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프로젝트 회사,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이렇게 양쪽에 모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독립된 회사의 설립 얘기고요. 나머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는 여러분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디케이트 나오고 있죠. 그 신디케이트는 요거는 한 번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합자회사 형태로 많이 있거든요. 신디케이트는 합자회사인데, 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무한책임사원은 보통 개발업자가 돼요. 유한책임사원이 투자자예요. 보통 신디케이트 또는 신디케이션을 투자자 모집 방식이라고 하죠. 여기 참여하는 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인데, 보통 그 사업이 혹시라도 이제 도산이 되거나 하더라도요, 투자자들은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자기가 된 돈까지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된 돈 날리면 끝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개발업자는 거기에 무슨 손해배상이라든가 무슨 그런 나머지 책임들 있죠. 그런 책임들까지 누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된 돈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자, 여기에 남아 있는데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는 훨씬 더 자주 개정이 돼요. 훨씬 더 자주.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한 늦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하는 게 이제 모기지론이에요. 모기지론하고 주택연금. 요거보다는 이제 주택연금이 더 많이 출제됐어요. 최근에 이제 그 노령층의 이제 이 복지 문제라든가 그런 생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주택연금이 그나마 조금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간략하게만 이제 이게 취지라든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대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주택이 한 채인 사람인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합산이 9억 원 이하면 돼요. 9억 이하. 9억 이하 다주택자도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게 이제 새로 작년인가 들어갔어요. 작년인가. 자, 그리고
주택 요건은 그렇고요. 이제 주택이라 해야 돼요. 주택이라 해야 되고 상가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연령은 그 소유자나 배우자, 소유자 또는 배우자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죠. 60세, 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자, 만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종신 지급 방식의 경우에요. 종신 혼합 방식도 있고요.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 크게 세 가지예요. 확정기간 혼합 방식 이렇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확정기간 하면은 기간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걸 정해놓고 대출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죽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죽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안 그러면 좀 불안합니다. 집은 한 채밖에 없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기가 좀 깨름칙하죠. 그럴 때는요, 혹시라도 끝날 때까지 안 죽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 확정기간 10년이면 10년 그 기간 내에 죽어야 다행인데 안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종신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종신지급과 종신 혼합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종신과 확정기간 차이는 아시겠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고 이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혼합이 없는 거의 차이점은, 혼합은 이거는 그 수시인출금이 있어요. 얘네들은 수시인출금을 남겨놓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혹시라도 수술 받을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무슨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아직 그런 게 있으면은 목돈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돈 필요할 때를 대비해 놔서 일부를 남겨놓고 생활자금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작아지겠죠. 근데 종신지급 방식은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이제 큰 돈 들 일도 없고, 또 질병 같은 거는 따로 보험이 들어있는 게 있고, 이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종신지급 방식으로 하면은 금액이 더 많겠죠. 여기에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특히 종신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수시인출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정된 그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살면은 주택을 매각을 했을 때 그 매각 가액이 그동안에 대출받았던 원리금 합계, 그러니까 대출받은 거를 이자까지 나중에 갚는 거예요. 그게 모자랄 수 있죠.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모자랄 경우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좋죠. 오래 살면 좋아요.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자, 아무튼 지금 100세 시대가 그렇게 축복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되려면 건강하게 돈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돼. 건강한데 돈이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요. 돈은 있는데 건강하지 않아요. 이거 사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그 옛날 고대 로마인들은, 특히 귀족층은 자기 손으로 밥을 떠먹지 못하거나 자기 발로 이 바깥에 나들이를 못할 정도가 되면은 스스로 곡기를 끊어서 죽음을 맞이했대요. 자기가 스스로 못 죽으니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곡기를 끊는 것밖에 없으니까. 참 깨끗하게 가는 거죠. 정말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자기 발로 이렇게 다니지도 못하고 자기 숟가락으로 안 먹으면 먹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안 먹으면 되니까 그거는 의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자식한테 청구하는 거 없어요. 모자랐을 때 자식한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도 청구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남잖아요. 혹시
가입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죽었어요. 남는 거 아니에요. 그 남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상속시켜줘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누가 보증을 하는가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거든요. 대출은 누가 해주고? 은행이 해주고요. 대출은 은행이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자란 거는 해주고 남는 거는 상속시켜주고 마이너스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같이 자격이 돼서 오늘 같은 날짜에 이렇게 가입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 누가 일찍 갈지 늦게 갈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보험료를 받아요. 보험료를. 보증료라 그래, 보증료. 그래서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쌓아놔서 일찍 가는 사람한테는 돌려주지 않고요. 예상보다 오래 사는 사람한테 모자랄 땐 이걸로 이제 주는 거죠. 이걸로. 뭔지 아시겠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부족할 때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요. 그때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다고요. 근데 요거는 돈 자체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대출이 돼요. 요거는 자금 자체가 누구 자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금이고, 얘는 대출은 누구 자금으로?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해요. 그래서 아주 큰 차이가, 얘는 대출 주체가 은행이 은행. 그래서 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적용이 돼요. 변동금리로. 얘는 고정금리로 적용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모기실은. 됐나요? 네, 그건 나중에 하고요. 오늘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됐나요? 안 되면 더 할까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27쪽에 있는 부동산 개발 관리 활동,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